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어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방문해보는 공간으로 노원 예술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4층에 노원 아트 뮤지엄을 개관하였고 개관 특별전으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란 주제로 전시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오래전에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전시를 방문하여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거장들 문을 열며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은 20세기 중반 미국 현대미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 박물관의 컬렉션 중에서 세계대전 이후의 걸작을 엄선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5번가에 위치한 박물관은 유대인의 예술과 문화를 위한 영구적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워버그 가문이 기부한 옛 저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특별한 전시를 위해서 박물관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높은 미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작품들을 선별하였습니다. 1940년대 동안 미국은 전통을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문화활동을 폭발적으로 자극하였고 예술가들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인 창의력을 발산하였으며 뉴욕은 파리를 대체하여 아방가르드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유산은 우리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은 이런 예술적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뉴욕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기념하였으며 세계적인 미술 무대에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의 창립 사명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컬렉션의 상당수는 국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가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였습니다. 1940년대 시작부터 5번가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처음 10년 동안 유명한 미술학자인 레오 스타인버그는 뉴욕 학교의 많은 예술가들이 디아스포라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근대성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욕 학교에서의 첫 흥분되고 해방적인 실험 이래로 현대 문화에 대한 흐름은 추상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탐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전시와 함께 박물관은 국제적인 관람객과 계속 연관을 맺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을 포함한 지구의 곳곳으로 컬렉션과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기부자들이 이 전시의 작품이자 자료인 컬렉션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역사와 유산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전시회의 서술을 강화하기 위해 뛰어난 작품을 대여해주신 대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는 폴락 크레이스너 재단의 대표이사 캐롤라인 블랙, 뉴욕 카스미 갤러리의 에릭 글래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장 수잔 란듀가 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이사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을 표명하였고 국제문화 참여가 우리 임무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940년대부터 뉴욕의 예술가들은 미국 문화를 국제무대로 끌어올리는 그림과 조각 작품을 선보이며 뉴욕을 전쟁 이전의 파리를 계승하는 아방가르드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비극적으로 인식하던 때 시각예술은 예술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실험주의의 맥락 아래 발전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매체 자체가 주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예술가들은 초현실주의의 꿈과 무의식의 영역에 매료된 데 이어 재현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상화로의 이행은 관습과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잭슨 폴록이 개발한 드리핑 기법은 이런 양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형태로서 완전히 새로운 물성의 자율성을 보여줍니다. 잭슨 폴록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추상 표현주의 화가로 생전에 유럽의 화가들과 동등하게 인정받았던 최초의 미국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감정과 에너지를 물감을 흘리고 뿌리는 등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으로 에너지와 감정의 역동적 흐름을 화폭에 담아내며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록은 초기에는 사실적인 회화를 작업하다가 점차 추상적인 스타일로 전환하며 예술적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1947년 캔버스를 마룻바닥에 펼쳐놓고 고능력 페인트를 떨어뜨리거나 붓는 독창적인 드리핑 기법을 창안했습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단순한 창작 행위를 넘어 예술가가 종이나 캔버스 위에서 물감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액션 페인팅이라 불리며 추상 표현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대표적인 가을의 리듬은 이러한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942년 그는 뉴욕의 맥밀런 화廊에서 열린 미국 프랑스 청년화가 미술 전시에 처음으로 작품을 출품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43년에는 유명한 여성 컬렉터 패기 구갱하인의 금세기 화廊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비평가들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1950년 유럽에서 열었던 폴록의 개인전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명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같은 해 월럼드 쿠닝, 아슬 코기와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하는 등 열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액션 페인팅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정열적인 활동을 계속하던 그는 1956년 안타깝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폴록의 작업은 대형 캔버스 위에서 이루어진 물감의 동적이고 충동적인 사용, 드리핑 기법, 에나멜 페인트 및 알루미늄 페인트와 같은 비전통적 재료 활용으로 유명합니다. 추상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자동 기술법을 결합하며 몸의 움직임을 통해 물감을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습적인 표현 형식을 탈피하고 예술가의 내면 세계를 물질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예술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1945년 폴록은 리 크레이스너와 결혼해 롱아일랜드의 이스트햄프턴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집에 딸린 헛간을 개조해 작업실로 꾸미고 그곳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후 팝아트와 같은 다양한 미술운동에 영향을 끼치며 미국 미술계의 자존심이자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상표현주의, 물감을 뿌리거나 붓는 극단적인 회화 표현 방식에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표현 방식들도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전후 예술적 실천에서 형식의 변화는 많은 예술가들의 이력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30년대 리 크레이스너는 뉴욕에서 공부하며 사실주의 스타일로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 초 크레이스너는 히브리 서예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적 스타일로 전환하며 질서와 혼돈이라는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개념을 탐구하는 중요한 예술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움직임을 통한 에너지와 기호를 활용함으로써 추상화는 여전히 주제를 암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종교, 역사, 전통과 같은 고대의 주제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투쟁과 재탄생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놀랍도록 참신한 방식으로 추적하고 재해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20년 동안 추상화는 심지어 가장 명백히 재현적인 사진 예술에서조차 다양한 전략으로 무한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마크 로스코는 캔버스의 커다랗고 모호한 생명과 불문명한 경계선을 표현하여 생면화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생면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마크 로스코가 현대의 추상 미술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오늘날 라트비아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학구적으로 뛰어난 학생이었던 로스코는 1921년에 예일 대학교를 거쳐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들어가 맥스 웨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1928년에 로스코의 첫 전시회가 열렸지만 바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로스코는 앙리 마티스의 표현주의와 자연과 인물의 생면에 따라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밀턴 에이버리의 대담한 색채 사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스코는 재현적인 주제보다는 형태, 공간, 색채 등 형식적인 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는 추상미술과 표현주의를 표방하는 미술가 그룹인 12네를 조직하기도 한 그는 작업 초기 종이와 캔버스에 주로 인물과 풍경을 그렸습니다. 1950년대에는 뉴욕 화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했고 196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며 당대 최고의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노원 아트 뮤지엄의 개관에 맞춰 기획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로가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전은 개관절의 의미에 맞추어 기획처럼 꼭 한 번은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전시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재즈 음악의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영상들과 더불어 전시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한층 더 올라가서 5층 AI 영상관에서는 주제에 맞는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시연되고 있어서 그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AI 기술을 통해 이 거장들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의 예술 철학과 창작 과정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기대되시죠? 그럼 첫 번째 손님을 만나보러 가볼까요? 폴록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액션 페인팅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이 유명하잖아요.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 그림은 제 몸과 감정의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이젤 위에 올린 캔버스는 제게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면서 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럼 바닥에서 작업하실 때 물감을 흩뿌리거나 쏟아버리는 순간이 굉장히 즉흥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감을 붓는 각도, 손의 속도,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작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수란 없어요.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니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내가 물감을 던져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간혹 그런 말을 듣곤 하죠. 하지만 제 작품의 핵심은 물감을 흩뿌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감의 흐름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감정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정말 멋진 철학이에요. 폴록 선생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캔버스를 둘러싸고 작업하는 동안 제 발자국이 그대로 남은 걸 보았어요. 그 발자국조차 제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 예술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이 너무 흥미롭네요. 관람객 여러분도 폴록 선생님의 발자국을 찾아보시면 작품을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리 크레이스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콜라주 작품은 정말 독특해요. 관람객들은 종종 조각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셨나요? 그 반응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제 작품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조각처럼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콜라주 기법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당시 미술계에서 여성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제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내 작품은 기억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작품 속 조각들은 모두 과거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종이든 캔버스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의미가 탄생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작업입니다. 이제 생면추상의 대가 아크로스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색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관람객들은 거기서 엄청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색이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형태나 이미지는 관람객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색은 그 모든 걸 초월하죠. 그런데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감정이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람객들이 제 작품 앞에서 각자의 감정을 찾길 바랍니다. 선생님께 영향을 준 철학이나 신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니체의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화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담고 있죠. 제 작품도 그런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관람객들이 로스코 선생님의 작품 속 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마더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당시 시대의 혼란과 고뇌를 느꼈다라고 하던데요. 제 작품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제 작품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관람객들에게 스스로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 같아요. 관람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삶과 감정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난 AI로 구현된 작가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이제는 그들이 남긴 걸작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